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확히 2년 전인 2017년 5월 9일 투표를 한 거죠. 대선 투표.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보궐선거라서 바로 투임을 한 거죠. 당선자가. 네. 인수위 없이. 다음 날 아침에. 그렇죠. 예. 벌써 2년이라고 느끼세요? 아직도 2년이라고 느끼세요? 그냥 빨리 얘기해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 저요? 아직도 2년. 아직 2년밖에 안 흘렀나? 이렇게?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세월이 이렇게 되게 너무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2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굉장히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아직 2년밖에 2년이고 너무 많은 논란과 너무 네. 많은 뭐 예를 들면 야당이 얘기한 거 보면 뭐 너무 2년 동안 모든 걸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게 다 2년 동안에 일어났더라고요. 아니 되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2년밖에 안 됐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는 두 분 다 또- 같은 것 같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별 느낌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저는 뭐 일이 되게 많았던 것도 뭐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피로감 같은 거 때문에도 그렇게 저는 느껴질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임기가 5년인데 네. 사실은 아직 절반이 안 지난 거거든요. 그죠? 네. 근데 워낙 5년 임기 중에 마지막 1년은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 좀 숫자상으로 보면 아직 절반이 안 지났는데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뭐 임기 다 된 것 마냥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반응을 보이는 사실은 아직 2년밖에 안 됐는데 뭐 이런 느낌도 드신다? 네. 그래 또 이어서 총평을 좀 해보세요. 지난 2년. 그냥 제가 바라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낮과 밤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성과라는 게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촛불을 든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다시 쭉 돌아보면서 특히 패스트 트랙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게 법에 따라 패스트 트랙을 법안을 올리는 건데 그 예. 법안조차 못 올리게 하는 이 상황은 뭐지? 하여간 그래서 되게 제도 개혁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된 지금 늘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이면서 기득권을 위해서 뭔가 할 때는 거의 동물을 넘어 짐승국회의 모습을 연출했는데 보니까 그게 패스트 트랙을 가지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 사회가? 선진화법을 합의할 때 그 정신은 어디 갔지? 오히려 전 이런 쪽으로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가 제 기능을 전혀 못해서 개혁을 하기가 힘든 조건이었다. 대통령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자, 진수희 전 의원도 총평을 해보시면. 저는 역대 모든 대통령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뭔가 국민들한테 필요한 성과를 내는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 이거는 제가 전임 대통령이 늘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회 탓 하던 거랑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총평을 하자면 뭐 야박하고 냉정하지만 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제 얘기를 하기보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문재인 정부 지난 2년은 무능과 독선이었다. 뭐 저 그 평가에 동의를 하고요. 예. 정책적으로 경제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부분에서는 매우 무능했고 정치나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선적이었다. 전 그 총평에 동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오늘 리얼미터 뭐 정례 여론조사이긴 해요. 예. 거기 보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지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좀 앞질렀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민주당하고 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어요. 불과 1.6%포인트, 그 오차범위 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붙어버린 건데 지난 1년 전만 해도 불과
거의 10% 그 이상 수준. 차이 났죠. 그 이상 차이 났죠.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율이 한 10% 예. 내외 정도, 그냥 보수 괴멸 수준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지난번 지방선거 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그럼 지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뭐 그렇게 점수 얻을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 수준에서 민주당과 대등한 수준으로 그 국민 지지율이 올라왔다는 거는 결국은 한국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정부 여당에 대한 예. 그 정부 여당의 실패, 그것이 그런 수치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저는 또 다른 이 정부의 성적표다, 지난 2년.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여론조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는데 수치가 많이 다릅니다. 리얼미터만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나도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바닥에서 쭉 올라간 거는 맞죠? 당연하죠. 예. 근데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자유한국당이 참패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대개 전 지역에서 35% 전후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가 최대 결집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던 사람들이 ARS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에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만약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계속 유지하고 자유한국당이 리얼미터는 그때도 20%였거든요. 예, 그때도 20%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0%의 지지를 유지하면 그건 저는 더 비정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추세는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유승민 대표의 페북 글을 읽으면서 되게 관념적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한 분은 뭐 가까스로 나와 있지 않아요. 보석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리고 그 전 대통령님은 어쨌든 서거하신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즘 되게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도 MB가 국회 탓하는 거 많이 봤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 탓 많이 해서 맞습니다. 2016년 총선이 본래는 이제 3년 정도 돼서 선거를 치르면 여당 심판이 돼야 되는데 그때 민주당 심판이었습니다. 강경한 민주당 심판을 걸고 선거를 치렀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국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은 그 문제 제기에 그때도 동의했고 국회에서 하는 일이 없었고 욕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도 동의되고. 예, 지금은 좀 더 동의되고.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진짜 너무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제 대통령의 2년을 평가할 때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에 그런 뭐랄까 개념화되고 관념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거든요. 오세훈 전 시장도 뭐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이전에 못 보던 제1야당의 행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는 좀 뒤에 다시 하도록 하고 문정부 2년을 좀 분야별로 나눠서 평가하면 뭐 대체로 또 여론조사에서도 다 드러납니다만은 어떨까요? 진수희 전 의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어떤 분야? 뭐 외교안보, 뭐 남북관계 이런 쪽은 그나마 좀 성적이 괜찮은데 뭐 경제는 좀 성적이 안 좋고 네. 최근 들어서 뭐 인사 분야의 성적이 또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런 분야별. 예. 우선 그 우선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적폐청산에 대한 적폐청산? 피로도가 예.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적폐청산 돼야죠. 당연하죠. 근데 적폐청산이라는 게 인적청산 못지않게 제도나 관행의 청산이 병행됐어야 하는데 너무 인적청산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논란을 낳았고 야당과 협치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계를 이제 적폐청사니까 과거에만 묶어두다 보니까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피로감이 퍼졌다. 그리고 이제 협치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협치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 하기 나름이거든요. 야당이 협치에 호응하도록 만드는 것도 저는 여당의 능력이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내각이나 그 청와대에 성과를 주문하시지만 국회나 야당의 협조 없이 성과는 어렵죠. 공연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여론조사 국민평가를 보면
경제나 민생 문제 해결 다음으로 부정평가가 높은 게 이 인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인 두 수석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인사권자의 오기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제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경제 문제는 조금 네, 이따가 최민희 너무 전 길어질 의원. 것 같아요. 적폐청산, 협치, 적폐청산, 인사. 예, 적폐청산은 지금도 지지율이 높습니다. 계속 하라는 거고요. 특히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은 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건 국민들이고요. 예, 그거는 뭐 검찰과 사법부가 쫓아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인적 청산이 먼저 된 이유가 바로 국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도 개혁이 안 되는 제도 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제도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 청산만 두드러져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할 때 왜 제도 개혁을 못했냐, 왜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냐. 그 비판은 사실은 현실과는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폐청산이 확실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양승태 사법부만 해도 그 양승태 사법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그게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제도로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제가 인정이 돼요. 시스템 인사에 함정이 있다. 그거는 책임 묻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무적 영역의 평가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에 따라 평가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고 이해찬 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치 부분은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뭐 만나자기도 하고 만나려고 애를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야당하고. 원론적으로 그런 거고 오늘 이인영 대표가 나경원 대표를 예방했더니 나경원 대표가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해주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 예.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쁜 누나가 되겠다는 건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인영 대표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간 것도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도 뭐 그런 제안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진수희 전 의원 아까 경제 분야는 다음에 한다고 했으니까. 외교안보 분야 예, 먼저 외교안보도. 말씀을 드리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이런 거는 국민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외교 전반을 보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너무 치중된 외교를 하다 보니 다른 나라들, 다른 영역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외교 결례가 발생하고 실수가 연발되고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어디가 그랬죠? 여러 건 구체적으로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이거는 인사 잘못한 거라든지 태극기 문제라든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요. 말이죠?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일단 북핵 관련해서는 하노이 회담 엎어진 이후에 지금 남북미 이게 지금 교착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런 와중에 북한에서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또 뭘 쐈어요? 전문가들은 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굳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토요일인가 금요일 날 한번 쐈고요. 오늘 또 쐈고요. 오늘 또 쐈어요. 근데 이 쏘는 시점이라는 게 지난번 첫 번째 그 쐈을 때는 대통령이 바로 전날 국방부인가 그 군인들 앞에서 9.19 합의 뭐 지켜라는 이 얘기한 바로 다음 날 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밤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통화했죠. 하시고 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다 발표도 하고 뭐 식량 지원 얘기까지 막 나온 그 직후에 또 오늘 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는 어젯밤이 아니라 그저께 밤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 와중에 예. 아무리 그게 인도적 차원이라 하더라도 대북 식량 지원 얘기를 한 이 상황이나 시점인가 그것도 저가 인도적 지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때가 있다는 것, 때와 상황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지적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경제 분야는 경제 좀 떼고요. 예, 자, 예. 우리 최민희 전 우선 북핵에만 신경 썼다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남방 정책 그리고 에너지를 위한 외교 활발하게 진행했고요. 그리고 교황과의 만남에서 단적으로 보여줬듯이 북핵 문제를 세계적 의제로
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외교 전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 이 표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실수들은 잘못이죠. 네, 이것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막연하게 다 잘못했다 이거는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도록. 뭐 예컨대 태극기가 하겠습니다. 구겨져 구겨져 있어서 있다거나. 징계받은 경우도 있었고. 네, 근데 뭐 그게 그런 대통령이 등등. 시킨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까. 실수다. 그러니까 문재인 네. 정부 전체를 총괄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아니요,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자질구레한 평가하다가 하다 자질구레한 보면 게 아니에요. 외교적 끝이 결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 꾸겨진 거 잘못된 겁니다. 네. 예. 북핵 문제 얘기 좀 해볼까요? 그다음에 또 북핵 미스- 문제 네, 북한의 발사체까지. 솔직히 얄밉고 싫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야당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 봐라 쌤통이다. 이런 자세는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식량 관련 국제기구에서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달걀도 1년에 2-3개밖에 못 먹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 분석은 뭐 또 그 원인 분석하다가 싸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휴머니즘적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라 별개로 하자는 거 이거는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다 동의했던 사안이고 9년 네. 전에 네. 이미 식량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북한의 저런 짜증나고 좀 얄미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북한이 남한의 정치 상황을 알면서 더 궁지에 몰아넣는 듯한 이런 거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화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화가 나고 그러나 화가 나니까 화나는 걸 그대로 드러내야 되냐 정부 여당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지점에서 저는 이런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인내심과 예. 절제력은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친 김에 진수희 전 의원 이제 경제까지 마무리 해봅시다. 경제 분야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정평가가 제일 높은 부분인데 저는 경제 분야는 트리플 쇼크, 고용 쇼크, 분배 쇼크, 그다음에 올해 1·4분기 성장률 쇼크 이 세 가지 형태의 쇼크가 이 문정부 2년의 경제 성적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용 쇼크하고 관련해서 말하자면 일자리 정부 천명하고 일자리 상황판까지 청와대에 설치한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께 매우 민망한 성적표가 아닐 수가 없다. 네. 올해 들어서 고용이나 취업률이 조금 올라가는 듯 수치가 나오지만 그거는 작년 그 기저효과 플러스 그 뭐 좀 늘어난 내용이 보면 공무원 일자리 늘어났고 60대 단기 노인 그 일자리 늘어난 그게 대부분인 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투입했던 일자리 예산 50조가 넘는 일자리 예산은 마중물의 효과는 전혀 없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분배 쇼크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양극화도 해소를 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다 했는데 이 양극화 문제는 더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하고 관련해서는 올해 이 슈퍼 예산 편성을 하면서 조기에 예. 재정을 집행해서 그것이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겠다 했는데 오히려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 이거는 엄청 그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일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보수 정부였다면 양극화는 더 심해져서 경제가 파탄났을 거라고 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보수 정권이었다면 라면이라는 경제가 가정. 파탄났을 지금 거고 보수 정권 아니잖아요. 양극화는 더 심해졌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이 정도로 방어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고요. 예.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미 성장률 쇼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흐름의 추세가. 일자리도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제조업의 위기는 2014-15년에 이미 시작됐고 그때가 제조업을 개혁해야 될 시기인데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그걸 미뤄왔던 것이고요. 그거는 어떤 정부라도 감내해야 될 몫이고 지금은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세 가지 축인데 첫 번째 축이 이제 최저임금과 가계소득 증대고 두 번째는 가계소득 지출을 줄이는 건데 예를 들면 의료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고 안전 부분도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통계를 보면 취업 가구의 경우 그 양극화는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취업 가구의 취업 경우. 가구의 경우. 근데 말씀하셨듯이 비취업 가구의 경우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죠. 그런데 네. 이제 이 비취업 가구의 경우가 옛날엔 주로 건설 경기로 일용직들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이 경우는 경제가 당장에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럼 2년 만에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확대 재정을 통해서 공공 부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각 분야별에 이르기까지 총평부터 쭉 주로 또 논의의 구도가 아무래도 야당이 이제 문제 제기하면 여당 측에서 거기 이제 방어하시는 이런 구도를 그려왔는데. 근데 이 정부는 잘못한 게 없네요. 아니, 잘못돼서 나타나는 건 다 전 정권 탓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주 짧게 꼭 저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야당 쪽은 문재인 정부 칭찬할 거 하나 꼭 얘기해 주시고 또 여당 쪽에서는 이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싶은 거 하나씩 없습니까? 정말 칭찬할 거 없나요? 진수희 전 의원? 머리를 극적극적 하고 네. 계신데. 다음 주에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뭐 제가 립 서비스로 할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민희 전 의원. 언론 정책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일기 청와대 홍보 수석 라인에서 방송 정책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의 내용에서? 그러니까 지금 방송은 한편으로는 이게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의 방송은 살게 해주고 그다음에 공정 보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해주고 네. 그리고 방통위는 그 공정 보도를 위한 기본적인 법규를 마련해서 스스로 돌아가게 해줘야 됐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놓는 바람에 지금 방송사들이 경영적으로는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런 극한의 정치 지형 속에서 때로는 정파적으로 분열돼서 정론 기능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못한 게 저는 방송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생각났어요. 그 여성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중용해서 내각에도 많이 여성 장관을 그 좀 배치하는 거는 제가 평가할 만합니다. 보통 광주형 일자리 꼽더라고요. 야당에서 보수 박수하실 쪽에서. 때는. 네. 근데 진수희 전 의원은 여성 그 우대 등용 네. 이것도 또 박수 칠 만하다. 네. 네. 덧붙일 말 없습니다. 여기까지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